루비 책밤. 아이가 없는 집. 지은이 알렉스 안도릴. 출판 필름. 낭독 성우 루비. 안녕하세요. 밤의 여러분, 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간 도서를 하나 들고 왔어요. 필름 출판사에서 출간된 아이가 없는 집이라는 도서입니다. 이 도서는요, 필름 출판사에서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밤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이 영상은요, 도서 소개 영상입니다. 물론 오디오북으로서 본문 내용도 읽었어요. 본문 내용은 제가 타임스탬프를 걸어둘 거예요.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찍혀있는 타임스탬프 타고 본문 내용 들으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도서 소개 영상이다 보니 작가 소개라던가 머릿말 그리고 표지에 적혀있는 그런 문구 등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원치 않으신다면은 타임스탬프 타고 가셔서 거기에서 본문 내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가 없는 집. 책이 굉장히 그린 컬러로 너무 시원하고 예쁘죠? 이 표지를 보시면요. 자, 이 뒷부분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휴대폰에서 시체 사진이 발견됐다.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일까? 설마 내가 한 짓은 아니겠지? 유서 깊은 목재 재벌로 마나임 그룹을 경영하는 페루 귄터는 휴대폰 사진 한 장으로 갑자기 살인 용의자가 되고 만다. 흐릿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주주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만찬에서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들었다는 사실 정도였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아내의 말에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탐정 율리아를 찾아간다. 단서가 될 만한 것이라고는 오직 시체 사진 한 장뿐. 과연 율리아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써 있고요. 지은이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렉스 안도릴. 알렉스 안도릴은 라르스 케플레르로 활동하는 작가 부부 알렉산드라 코엘료 안도릴과 알렉산드르 안도릴이 새롭게 합작하며 내놓은 필명이다. 라르스 케플레르로 출간된 요나 린나 시리즈는 4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700만 부가 팔렸으며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범죄 소설 중 하나로 꼽힌다. 2023년에는 스웨덴 북비트 어워드에서 올해의 범죄 소설 작가를 수상했다. 아이가 없는 집은 율리아 스타르크 시리즈의 1편으로 고전 후더닛 미스터리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각양각색의 캐릭터가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 중심에는 현대 스칸디나비아 범죄 소설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 강한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 캐릭터, 사립탐정 율리아 스타르크가 있다. 네, 지은이를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책을 넘겨보시면요. 추천의 글. 잘 짜인 미로 같은 소설이다. 술에 취한 사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살인사건. 시신은 없고 사진만이 남았다. 흔한 소재라고 생각했다가 당신은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꽤 기분이 좋은 충격일 것이다. 이야기는 강력하고 빠르게 당신을 끌어당긴다. 탐정을 이기기 위해 눈을 홉뜨고 경계를 하기보다는 외적으로는 약자에 속할지라도 스스로를 일으킬 줄 아는 강인한 탐정 율리아가 안내해주는 미스터리 세계를 따라가며 충분히 즐겨보시길 바란다. 정혜연, 홍학의 자리, 유괴의 날 저자. 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하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일종의 가계도인데요. 사진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등장인물들의 그 가계에도 계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차 차례를 보시면은요. 1챕터부터 41챕터까지 쭉 쪽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옹기니의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저는 3챕터까지 읽어드릴 거예요. 도서 내용의 10%만 낭독해 드릴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흥미있거나 재미가 있다면 한번 이 도서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 8월의 태양 아래 홀로 늦은 점심을 먹을 때만 해도 율리안은 알지 못했다. 가진 능력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미스터리.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는 사건과 곧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율리안은 웨스테르말름에 있는 쇼핑센터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길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쓰레기로 뒤덮인 바닥에 쓰러져 일정한 간격으로 삑삑 울어댔다. 율리안은 매일 아침 화장을 마치고 나면 거울로 몸을 기울여 그 안에 비친 어머니를 향해 나직이 인사를 건넸다. 연한 눈썹과 애수에 찬 진녹색 눈동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도톰한 입술과 오똑한 코도 그랬다. 햇빛이 닿을 때마다 젓갈색으로 반짝이는 머리카락 또한. 지난주 율리안은 33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 말은 드디어 어머니의 나이를 넘어섰다는 뜻이기도 했다. 생일 당일에는 휴가를 쓰고 커튼도 열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혈흔 패턴 분석에 관한 미국 논문을 읽었다. 그 중에는 총알 하나가 갈비뼈와 부딪힌 충격으로 쪼개져 2개의 관통상을 만든 사건을 다룬 사례 연구도 있었다. 시드니가 꽃을 보냈지만 배달기사에게 아파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한 뒤 공동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가지러 나갔다. 매년 그랬듯 붉은 장미 25송이었다. 그 덕에 조금은 기운이 났지만 그날 저녁 시드니의 전화는 일부러 받지 않았다. 울면서 와달라는 부탁이나 할 텐데 그러기는 싫었다. 시드니는 그런 부탁도 들어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시드니는 언제나처럼 찾아와 율리아를 달래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동정심에 의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드니에게 바라는 감정은 결코 동정이 아니었다. 율리아는 생일을 자축하며 그 사실을 마침내 인정했다. 이제는 계획, 목표가 생겼다. 시드니의 사랑은 무슨 수로도 되찾지 못하겠지만 시드니와 둘이 함께 일하는 미래는 선명히 그릴 수 있었다. 같이 점심을 먹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모든 사건을 자세히 의논하는 그런 미래가 보였다. 길에서 노숙자 하나가 잡동사니를 잔뜩 실은 쇼핑카트를 끌고 가다 공사장 가설물을 들이받고는 불안한 몸짓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율리아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에 꽂고 배가 제법 불렀음에도 다시 음식에 집중했다. 점심 식사로는 홀란다이즈 소스를 뿌리고 하얀 아스파라거스와 잘게 썬 케이퍼를 곁들인 가자미찜을 주문했다. 차가운 상세로 와인을 담은 유리잔을 통과한 햇살이 앞에 테이블에 옅은 그림자를 뿌렸다. 머리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스톡홀름 상공을 날아갔다. 율리아는 포크를 내려놓고 가만히 귀를 막은 채로 굉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얀 비행운을 올려다보지 않으려 시선을 깔았다. 잠시 후 방금 한 행동에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이번 주 스케줄을 확인했다. 왕립공과대학교에서 우주 플라즈마 물리학부와의 후속 미팅과 안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몸에 착 붙는 정장을 입고 광을 낸 구두를 신은 30대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곁눈질로 슬쩍 보니 한 명이 율리아와 눈을 맞추려 애를 쓰는 중이었다. 율리아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손으로 웨이터를 불렀다.
계산을 하다 우연히 그 남자의 옅은 파란색 눈과 눈이 마주쳤다. 지그시 바라보며 장난스럽고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는 남자의 모습에 똑같이 웃어줄 수밖에 없었다. 율리아는 다른 의자에 걸쳐둔 은색 지팡이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남자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율리아는 테이블을 뒤로 하고 스토르가탄 쪽으로 광장을 가로질렀다. 율리아가 유독 매력적으로 보이는 각도가 있었다. 수작을 부리려 다가왔다가 빛의 각도가 달라지거나 뺨을 가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 관심을 잃고 돌아서는 남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율리아는 이런 순간들에 대해 장난식으로 말하곤 했지만 다음번에는 지팡이나 얼굴 흉터를 보고도 다르게 행동하는 남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자리했다. 아직은 한창 때 아니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만 했다. 율리아는 교회 앞 그늘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걸음을 재촉하다 스티르만스가탄 15번에 멈춰섰다. 문에 달린 황동 문패에는 스타르크 탐정 사무소라 쓰여 있었다. 특수 제작한 지팡이를 벽에 기대 놓았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지팡이에는 인체공학 손잡이와 검은색 고무 발받침이 달려 있었다.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보를 해제한 후 거울을 올려다보았다. 한쪽 얼굴에 흰색 펜으로 수직선을 칠한 듯한 흉터가 보였다. 이마에서 시작된 흉터는 오른쪽 눈썹 끝을 지나 턱까지 이어졌다. 사무실의 서늘한 공기에서 오래된 나무, 책, 가죽 냄새가 났다. 율리아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초목이 무성한 안뜰이 내다보이는 창문을 연 다음 주방으로 가서 더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만들었다. 시드니와 결혼한 7년 동안은 율리아 멘델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성을 택했다. 스타르크. 조상을 추적하면 1761년생 군인 라르스 스타르크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름이었다. 시드니가 떠나고 마음이 헛헛하던 무렵 율리아는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느낌에 시달리다 스톡홀름 지방법원 서기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깨달은 사실이지만 율리아는 유난히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읽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 보고 있으려니 답답함이 쌓여갔다.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서기에게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는 내용을 말할 권한이 없었다. 율리아는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논리적 사고력만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면 죽음에 직면한 순간처럼 시간이 멈췄고 대부분의 사람은 못 보고 넘어가는 디테일과 표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딱히 초자연적인 능력은 아니었다. 율리아를 괴롭히는 트라우마, 취약한 정신에서 비롯된 증상일 뿐이었다. 오래전 시드니를 만나기도 전의 일이었다. 율리아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돌바닥에 떨어진 와인잔처럼 산산이 부서진 적이 있었다.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사이 모든 것은 달라졌다. 대부분 부정적인 변화였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어쨌든 율리아는 그렇게 믿었다. 그저 위안을 얻으려는, 아무 의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는 발버둥일지도 모르겠지만. 서기 일도 재미는 있었지만 이혼을 한 뒤로 노르말름 경찰서에 수사관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시드니처럼 말이다. 경찰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은 잘 알았다. 그러기에는 신체 조건이 너무 불리했다. 그래서 율리아는 대안으로 탐정사무소를 열었다. 일은 대체로 단순했다. 불륜 증거를 잡고 신원조사를 하고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하지만 더 복잡하고 율리아의 분석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하는 사건들이 어쩌다 불쑥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율리아는 사무실로 커피를 가져와 흠집난 낡은 손목 시계의 표면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드르륵 하는 드릴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율리아가 컴퓨터를 켜고 막 자리에 앉으려 할 때였다. 다이어리를 확인해 보았다. 따로 잡혀있는 미팅은 없었지만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팡이를 쥐고 일어났다. 바깥의 인도에는 키가 큰 백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남색 재킷과 연한색 바지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갈색 신발을 신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르귄터 모트라고 합니다. 상담 예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말을 흐린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문질렀다. 무슨 일로 오셨죠? 율리아가 물었다.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페르긴터 씨. PG라고 불러주세요. 코트는 여기 것이고요. 율리아는 그가 들어올 수 있게 옆으로 비켜섰다. 어떤 시기든 신체 접촉은 사절이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느낌만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와 쓱 둘러보고는 코트를 벗었다. 몸이 호리호리했고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듯 여린 소년의 분위기를 풍겼다. 율리아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으라 했다. 재킷 뒤가 구겨져 있었다. 자동차나 기차에 장시간 앉아 있었던 것일까. 마실 거 드릴까요? 차, 커피, 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불안한 시선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비밀로 유지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남자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뭘 보여주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네. 피쥐라는 남자가 소파의 팔걸이를 잠시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경찰에도요? 경찰에도요? 율리아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2. 율리아는 책상에서 수첩과 펜을 가져와 피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이마가 땀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피쥐는 율리아가 보는 앞에서 떨리는 손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 사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율리아 앞에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피쥐가 말했다. 율리아가 휴대폰을 들고 화면에 뜬 사진을 보자 피쥐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드러났다. 사진이 찍힌 시각은 어젯밤 23시 25분이었지만 촬영 장소를 보여주는 메타데이터는 없었다. 플래시를 환하게 터뜨린 사진 속에서 한 남자가 결박된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벽돌 벽에 등을 대고 콘크리트 바닥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체크무늬 셔츠가 말려 올라가 뱃살이 드러났고 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은 주름으로 쭈글쭈글했다. 머리를 덮은 갈색 포대자루 한쪽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가슴과 배를 타고 흘러내린 검은 피가 벌어진 다리 사이에 고여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 피가 응고되기 시작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늘 아침 제 휴대폰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피쥐가 설명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겁니다. 탐정님부터 만나려고요. 가만히 있을 수는. 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인중에 맺힌 땀을 닦았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율리아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피지가 양손을 비틀며 말했다. 짐작 가는 것도 없으세요? 보니까 어젯밤 11시 반경 찍힌 사진이네요. 피지의 창백한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제가 가끔 술을 좀 마십니다. 그게 어쩌다 과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기억에 듬성듬성 구멍이 나고 몇 시간이 그냥 사라져 버릴 정도로요. 어젯밤도 그랬나요? 네. 점심에 항불안제인 아타락스 50mg을 먹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신다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이긴 한데 안 먹으면 우리 회사 주주총회를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요. 페루긴 터모트가 손가락 관절로 뺨을 문지르며 설명했다. 어쨌든 이해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이 남자를 해쳤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평소 폭력성이 있는 편인가요, 피지? 아닐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수도 숱하게 했을 거고요.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본인이 사진 속의 이 남자를 해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죠? 이를테면 핏자국이요. 몸싸움 중에 생겼을 법한 상처나 찢어진 옷도 되고요. 아니.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내 휴대폰에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당장 경찰서로 가라더군요. 그래야 했는지도 모릅니다만 일단 탐정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다음에 어떡할지는 조사를 의뢰하고 다 마무리된 후에 결정하고 싶어요. 율리아는 순간 몸이 하늘로 붕 뜰 것처럼 가벼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자 흠집난 유리에서 빛이 반사되고 초침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점점 느려지던 초침이 완전히 멈췄다. 초침의 그림자는 시계 표면 위에서 회색 실선처럼 로마 숫자 9를 가리키고 있었다. 율리아는 예비 의뢰인을 올려다보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사이로 그를 관찰했다. 이마에 가로로 난 주름이 아까보다 깊어졌다. 짧게 깎은 백발은 옆 가르마로 빗어넘겼다. 한쪽 눈 아래를 세게 문질렀는지 피부에 노란 멍자국이 보였다. 짐짓 침착해 보이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 턱이 파르르 떨렸다. 대안은 뭔가요? 율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사진을 보여주니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알거든요.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멀쩡히 살지 못한다는 거려. 말도 안 되죠. 네. 율리아는 피지의 목소리가 체념한 듯 들린다고 생각하며 작게 대답했다. 내가 그 남자를 해쳤다는 결론이 나오면 벌을 받을 겁니다. 피지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시선을 따라가자 하얀 피부 아래로 두 개의 평행한 힘줄과 푸른 혈관이 보였다. 죄가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인 걸까? 벌이라고요?
율리아가 물었다. 다시 몸이 묵직해지고 초침이 정상 속도로 돌아왔다. 피지가 셔츠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들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알려진 편이라서요. 최소한 손수발과 임업계에서는요. 유서 깊은 목재 재벌로 마나임 그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율리아가 가방을 열고 얇은 가죽 장갑을 꺼냈다. 물론 피지는 율리아가 건넬 계약서를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다. 2번 생각하지도 않고 서명을 한 후 악수를 청할 게 분명했다. 그는 신속한 결정에 익숙한 사업가였다. 운명의 칼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1초도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제게 의뢰하려고 순수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율리아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도자기 인형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렇군요. 2년 전 율리아는 그 사건을 해결하고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로 보수가 짭짤하고 규모 있는 일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월급을 넉넉히 챙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교외의 작은 아파트를 벗어나 스톡홀름 중심부의 부촌에 나란히 붙어있는 사무실과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매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사실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율리아가 말했다. 어젯밤 휴대폰을 어디에 두셨죠? 식당에 뒀습니다. 저녁에 주주가 다 모이는 만찬 자리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답하는 피지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낙관이 묻어났다. 잠금을 풀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율리아가 말했다. 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만약 살인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그게 나로 밝혀진다고 해도 하지만 그 외에는 이 사진이 내 휴대폰에 저장된 방법과 이유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결백이 증명되기를 바라지요. 이게 다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사진 속의 남자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한 순간 피지의 턱이 움찔했다. 율리아는 서류함에서 계약서를 한 장 꺼내 앞면에 사무소 로고가 찍힌 폴더에 넣고 피지의 앞에 내려놓았다. 표준 계약서예요. 가져가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사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연락주세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피지가 말했다. 그러고는 펜을 꺼내 마지막 장으로 휘리릭 넘기더니 서명을 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가능하다면 내일 우리 집으로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만화임으로요. 내일요? 네, 가능하다면요. 피지가 다시 말했다. 노력해 볼게요. 저녁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올 겁니다. 그렇다면 한 명씩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율리아가 말했다. 좋아요. 퓨지는 펜을 앞주머니에 다시 넣고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3. 페루긴 터모트가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율리아는 책상으로 돌아와 장갑을 벗었다. 흥분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드니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잠시 완벽한 첫 문장을 구상해 보았지만 그러고 있으니 마음만 더 초조해졌다. 율리아는 고민을 관두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조금 망설인 후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려 검지 끝으로 그의 이름을 눌렀다. 시드니입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나야. 일하는 중에 전화해서 미안해. 그런데 율리아는 말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켰다. 전화를 괜히 했나 갑자기 후회가 밀려들었다. 시드니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다. 율리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참 꽃 잘 받았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랬어? 전화기에 닿은 귀고리가 짤랑거렸다. 리드미컬하게 윙윙거리는 복사기 소리도 배경음으로 들렸다. 본론부터 말할게.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끼며 율리아가 말했다. 갑작스럽다는 거 아는데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의뢰받았거든. 내일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해서 운전면허와 포렌식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경찰이면 더 좋고 그러다 보니 당신이 떠올랐어. 잠깐. 수고비는 당연히 있고 며칠이면 돼. 율리야. 글쎄 2배로 쳐줄게. 율리아가 말을 잘랐다. 좋은 생각 같지 않아서 그래. 그래, 맞아. 나도 오죽했으면 이런 부탁을 했겠어. 무슨 사건인데? 율리아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자에 앉아 이번 사건과 의뢰인에 관한 정보를 아는 대로 들려주었다. 진상을 파헤쳐달라고 나한테 일을 맡긴 거야. 잘된 일이지. 율리아는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 지었다. 잠시 수화기 반대쪽이 고요해졌고 작게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율리아는 포커 테이블 앞에 서서 딜러처럼 카드를 나눠주는 시드니를 상상했다. 잘 닦인 테이블 위로 카드가 한 장 한 장 떨어지더니 침묵이 깔렸다. 며칠 휴가를 쓸 수 있긴 해. 시드니가 말했다. 하겠다는 거지? 통화를 마친 율리아는 억지 웃음을 거두고 울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뺨을 문지르고 다시 의자에 기대앉아 호흡을 서서히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입구의 간판을 맨델손 앤 스타르크 탐정사무소로 바꾸는 상상을 하면서 시드니 맨델손은 오른손을 핸들에 가볍게 얹고 있었다. 타이어가 요란하게 아스팔트를 긁었고 왼쪽에서는 울타리 친 가로수가 차창 밖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시드니는 제안을 수락하고 다음날 퇴근 후 2시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율리아와 함께 북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율리아의 시선이 구릿빛으로 그을린 시드니의 손가락에 닿았다. 엄지에 붙인 반창고가 꼬질꼬질했다. 예전 같으면 더러운 걸 붙이고 다닌다며 잔소리를 하고는 새 반창고를 붙여주었겠지.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도 설득하니까 따라 나서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시드니를 율리아의 세계로 당겨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하고 실력을 뽐낼 작정이었다.
진실을 캐내는 방법은 단순했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체스 플레이어가 말을 움직이듯 전략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만이었다. 때로는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으로 상대의 허를 찔렀다. 반대로 뻔한 질문을 삼가고 누군가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깊은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의뢰인은 약물과 알코올의 조합으로 주주총회 당일의 기억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였다. 대낮부터 술을 마셨고 약효가 최소 12시간은 지속되는 항불안제 50mg을 먹었다고 했다. 피지 모트는 결박된 피투성인 남자 사진이 어쩌다 휴대폰에 저장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인지 타인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율리아가 봤을 때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예감하고 있었다. 둘 중 하나였다. 두려워서 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결론에 차마 도달할 수 없거나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말자고 다짐했거나 사실 신원을 확신할 방법도 없었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전부 사실이라면 피지가 율리아를 찾아왔다고 말한 이유도 거짓은 아닐 것이다. 그는 율리아가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원했다.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피지 모트는 자신이 그 남자를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못 견딜 뿐이었다. 이 상황 자체가 피지에게는 고통이었다. 테러와 아동 대상 범죄만 아니면 탐정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 안심하라 설득했지만 피지는 끝내 율리아에게 휴대폰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 사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침내 삭제해도 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모든 혐의를 벗을 때까지는 그 사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을 잘 아는 듯 했다. 율리아는 사진을 공유해달라 재촉하고 싶었지만 몰아붙였다가 지레 겁먹고 달아날까 하는 걱정에 일단은 후퇴를 결정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고속도로 다리로 달강을 건넜다. 아래로 보이는 강물이 빨랫줄에 걸린 깨끗한 이불처럼 반드르르 했다. 환한 햇살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율리아는 눈을 감았다. 다리 끝을 건너며 차가 덜컹거렸다. 눈꺼풀 너머로 빠르게 지나는 철탑들의 그림자가 보이더니 이내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또 짙은 녹색의 숲을 지나는 모양이었다. 율리아가 다시 눈을 떴다. 휴가 7일 쓰기로 했어. 시드니가 말했다. 내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7일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율리아, 그 사이에 어디 가서 성격 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당신 걸핏하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잖아. 그리고 다 전략이야. 다 전략이라는 말은 하지 마. 시드니가 말을 맺고 피식 웃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본 말이야. 알았어. 별다른 의도는 없어. 그래, 알아. 경고해줘서 고마워. 나에 대해서. 한 귀로 흘렸지? 아니야. 맞으면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 새겨 들을게. 시드니가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율리아는 말했다. 나무를 베어 만든 도로와 빈터, 그 뒤에 높은 덤불 울타리가 차창을 스쳐 지나갔고 두 사람이 탄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한참이 지났을 때 시드니가 후딕스발에 이르기 전 기름을 채워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미안해.
율리아가 속삭였다. 뭐가? 율리아는 다리가 이래서 운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손을 올리고 있는 컵홀더의 물병과 시드니의 허벅지 사이에 몇 센티미터밖에 없는 것을 보자 가슴이 설레고 콩닥거렸다. 기분 묘하다. 율리아가 말했다. 당신하고 한 차를 타다니. 꼭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는 법이지. 새로운 평범함에. 시드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행복해?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 나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따라온 거야. 우리 그 역할에만 충실하자. 율리아가 생각해도 시드니에게 주기로 한 보수는 과했다. 하지만 경찰의 시각과 포렌식 지식은 수사에 도움이 될 자원이었다. 게다가 시드니는 율리아가 흥분할 때 차분하게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율리아는 성격상 인내심을 잃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논리적인 추리를 건너뛰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곤 했다. 율리아의 결론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나기는 했지만 법원 서기로 일한 마지막 날에도 시드니가 옆에 있었어야 했다. 그날 율리아는 진행 중인 재판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벌떡 일어나 피의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열한 가정폭력범이라 불렀다. 지역경찰과 순스발 일대 병원은 전부 확인했어. 예블레에서 우메오까지 싹 다. 시드니가 말했다. 사진 속 그 남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율리아가 물었지만 시드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예블레 시체 안치소에 있는 젊은 남자가 그나마 비슷했어. 교통사고였대.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하지만 사진에 찍힌 남자는 젊지 않았지. 맞아. 시드니가 작은 소리로 동의했다. 무슨 생각해? 나야 사진을 아직 못 봤으니 뭐라 할 말이 없지만 당신 설명대로라면 두부 외상 같아. 관자놀이 부분부터 목까지 자루에 핏자국이 쭉 있었어. 율리아가 확인해 주었다. 그래. 모세혈관의 작용이나 피를 빨아들이는 직물의 성질을 생각하면 대충 이쯤을 다쳤을 거야. 시드니가 말하며 귀와 비슷한 높이에 있는 얼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다른 건 또 없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정도야. 시드니가 대답했다. 당신 말처럼 피를 많이 흘렸다면 피해자는 즉각 쇼크 상태에 빠지고 호흡이 가빠졌을 거야. 그런데 입 앞쪽에는 핏자국이 없었다며. 하나도 없었어. 시드니의 추리가 옳았다. 남자는 즉사하지 않았다면 순환부전에 빠졌을 것이다. 피를 그 정도로 많이 흘리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 경우 신체는 부족한 산소량에 대응하기 위해 맥박과 호흡의 속도를 높인다. 소용돌이를 생각하면 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바닥까지 빨아들이는 것이다. 당신 말이 맞아. 율리아가 말했다. 이미 죽어 있었겠네? 나 이제 기뻐하면 되는 타이밍이지? 시드니가 농담조로 건조하게 물었다. 내가 언제 당신 말에 반대한 적 있어? 그러게. 시드니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자기 생각이 틀렸을 것 같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지. 율리아가 말했다. 사진 속의 남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였으면 나보고 의뢰인을 설득해 자수시켰을 거 아냐. 그들은 예블레 북쪽 외곽의 공업지대를 지나 숲을 베어 만든 넓은 평야로 나아갔다.
서쪽의 석양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선글라스를 써야 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지역에 접수된 실종자와 일치하는 정보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 율리아가 말했다. 사라졌다고 다 실종 처리가 되지는 않으니까. 시드니가 반박했다. 율리아는 고개를 돌리고 시드니를 관찰했다. 형사의 삶이 겉모습을 바꿔놓았나? 아니면 형사는 이래야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율리아의 눈에 비친 모습이 달라졌을 뿐인가? 아무튼 시드니는 로마 군인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코는 오뚝했고 눈은 밤나무 같은 갈색이었다. 우람한 몸은 근육질이었고 목소리도 제법 낮았다. 딱히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어. 시드니가 예고도 없이 아까의 질문에 대답했다. 내 말은 우리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어쩌면. 당신은 어때? 어떻게 지내? 요새? 시드니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좋아. 율리아가 대답했다. 데이트 어플 한다며. 당신은 아니고? 안 해. 친구가 억지로 가입시켰어. 율리아가 서둘러 해명했다. 솔직히 말하면 웃음거리로 이용된 느낌이야. 한번 도전해봐. 그럴 시간이 어딨어. 누가 관심을 보이는지만 보라고. 시드니가 말했다. 그만해. 안 해봤어? 한번 접속은 했는데 내 취향 아니야.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율리아가 말했다. 사랑 말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 나무 그루터기와 기계의 깊은 바퀴 자국이 보이는 풍경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갔다. 자기야 쉽겠지. 율리아가 말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율리아가 아는 시드니는 이런 수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뭐 아직 확실한 건 없는데 동료 하나와 같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 시드니가 뺨을 조금 붉히며 말했다. 어련하시겠어. 감식과 소속이야. 유대인이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시드니가 무거운 숨을 내쉬고 이를 악물었다. 드디어 참한 유대인 여자를 만난 거야? 율리아가 놀렸다. 어머니가 이제야말로 기뻐하시겠어? 우리 엄마 당신 좋아했어. 벌목지대를 지나고 짙은색 소나무의 수가 늘어나자 시드니의 얼굴에 다시 그림자가 졌다. 율리아는 문득 결혼식 날의 시드니가 떠올랐다. 추파 아래에서 추파 유대교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아래에 서 있는 차양 은은한 빛을 받고 있던 그가 시드니 주위를 7번 돌았던 기억이 났다. 율리아가 두 사람의 결합을 상징하는 원을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시드니는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며 진지해졌다. 결혼의 7가지 축복을 낭독하던 목소리, 그때 마셨던 와인의 맛, 율리아와 눈을 맞춘 채 유대인 풍습을 따라 발로 유리를 깨던 시드니의 모습까지 과거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율리아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의뢰인 이름은 페루긴터인데 피지라 불러달래. 가족기업의 상무이사로 회사 지분 35%를 가지고 있어. 나이는 56. 마나임이라는 저택에서 아내와 살아. 율리아가 말했다. 그럼 부자겠네?
숲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택도 대단할 거야.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불투명하다고 할까? 그룹으로 운영되는데 숲 관련 사업은 회사 하나가 담당하고 자본과 자산 대부분은 다른 회사에 묶여 있어. 지주회사가 5개니까 계좌도 무수히 많을 거고 단기 과세연도, 배당금, 분담금 같은 문제들이 있겠지. 내가 조사해 볼게. 시드니가 말했다. 페르귄터와 형 베르테르는 목재 재벌 사세야. 율리아가 계속 설명했다. 19세기 말 유럽 최대의 임업제국을 일군 창업주 마나임 모트의 아들 레오폴드가 마나임을 물려받았고 이후 저택은 그 아들이자 형제의 아버지인 슐베스테르에게 넘어왔어. 율리아는 미팅 중 피지에게 했던 모든 질문을 찬찬히 되짚어 보았다. 생각할수록 기억이 전혀 없다는 피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진심으로 두려워 보였다. 하지만 찜찜한 구석도 있었다. 왠지 모르게 피지를 생각하면 침수되어 작물이 시들고 썩어가는 밭이 떠올랐다. 신혼 미상의 남자는 연리의 주주총회 당일 살해당했을 것이다. 같은 날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 전원이 마나임에 모였다. 피지는 식당에 휴대폰을 두었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사진첩에 죽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아내의 조언을 무시하고 곧장 차에 올라탄 피지는 스톡홀름까지 운전해 와서 율리아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쇠데르함 진입을 앞두고 시드니가 주유소로 핸들을 꺾었다. 시드니가 주유를 하는 동안 율리아는 가죽 장갑을 끼고 차에서 내려 샌드위치와 커피나 살까 하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지팡이로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율리아는 커피 머신 앞으로 걸어갔다. 한 남자가 가죽 바지와 파란색 실크 셔츠 차림으로 카운터 근처에 서서 커피를 후후 불고 있었다.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뾰족한 코스형 끝에 왁스를 바른 남자는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즉석 복권을 사면서 딸의 7번째 생일 선물로 홍학 풍선을 샀다고 하는 소리가 율리아의 귀에도 들렸다. 그래도 풀장 안에 넣으면 좋잖아요. 남자가 즉석 복권을 받아들며 말했다. 율리아는 과자와 초콜릿 사이의 통로에서 되돌아 나갈까 고민했다. 키보다 높은 상품 진열대를 보자 이곳에 갇혔다는 느낌에 심장이 뛰었다. 포니테일 남자는 카운터를 따라 움직이며 안쪽의 전용 오븐에서 기름을 맛있게 머금고 있는 핫도그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율리아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커피 머신으로 걸어갔다. 지팡이를 벤치에 내려놓고 라지 사이즈 컵 2개에 진한 블랙커피를 채운 후 플라스틱 뚜껑을 덮었다.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원두를 추가로 갈았다. 율리아는 컵 2개를 유리 카운터로 옮기고 지팡이를 집어들고는 냉장고에서 샌드위치를 몇 개 골랐다. 치아바타 시저, 클럽 샌드위치, 토마토 모짜렐라. 냉장고 문을 열려고 손을 막 뻗었을 때 무언가 목덜미를 스쳤다. 갈갈이 찢긴 사람들의 차가운 몸 위로 떨어지는 공포가 솟구쳤고 율리아는 옆으로 비틀거리다 와이퍼 날 진열대를 쓰러뜨렸다. 생각할 새도 없이 몸을 획 돌려 지팡이를 휘두르며 남자의 뺨을 강타했다. 아, 뭡니까? 옷깃이 말려서 똑바로 해주려고 한 건데. 남자가 앓는 소리를 냈다. 미안해요. 나는... 별일을 다 당하네. 남자가 빨개진 뺨을 움켜쥐고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다. 율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와이퍼 날 진열대를 똑바로 일으켰다. 점원이 달려오고 남자가 가게를 나갔는지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무슨 일이에요? 첨언이 물었다. 시간이 없어요. 율리아는 그 말만 하고 가늘고 긴 와이퍼들을 바닥에서 황급히 주웠다. 그냥 두세요. 죄송해요. 혹시 아까 그 사람이 건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점원이 물었다. 신고할까요? 아니요. 나는 판매 시스템에 카드 정보 있어요. CCTV에도 다 찍히고요. 아니에요. 빨리 가봐야 해요. 커피라도 가지고 가세요. 제가 살게요. 허둥지둥 가게에서 빠져나온 율리아가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다. 아직도 손이 떨려서 커피를 마실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율리야? 떨고 있잖아. 시드니가 말했다. 안에 있던 남자가 내 목덜미를 만졌어. 조심하지. 알아. 놀라서 그랬어.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해. 시드니가 말하며 시동을 걸었다. 네, 여기까지 3번 챕터까지 다 읽어드렸습니다. 굉장히 서론 부분만 읽어드려서 내용 파악이라던가 이 미스테리 추리소설의 스타일이나 방식을 아직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뭔가 굉장히 호기심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배경이 유럽이에요. 보통 미국이나 일본 배경의 추리소설이 아니라 유럽 배경의 추리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다미님들도 한번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만나요. 똑똑 당신의 밤을 녹화합니다. 달콤한 꿈 꾸세요. 루비 책밤.